자, 여러분, 이제 저희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서는 우리 당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내용들. 자, 자료 잘 보이시나요? 음. 자, 심혈관 질환. 과연 심혈관 질환.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많은 그 시니어분들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5대 사망 원인의 하나에 심혈관계 질환도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망 원인에 많은 추이를 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동맥경화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무시를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까지도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심장병,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합병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심혈관계에 대한 질환에 대한 발병 원인, 앞쪽에서 우리 당뇨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병은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유전,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런 나이,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또 비만, 나이가 들면서 비만이 되면 또 심혈관까지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또 활동 부족 그리고 흡연, 음주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다 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보고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이 4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원인은 뭘까? 어, 그래서 이 원인 자체를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그 식사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끼니를 거르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저는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항상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유전적인 원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알고 계시고 추후에는 내가 그걸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는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거, 혈압이라는 건 뭐냐? 심장에서 나온 혈맥이 동맥의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라고 얘기하죠. 펌프. 수축히 이 혈압. 그래서 우리가 최고혈압이 있고 최저혈압. 이렇게 항상 혈압을 잴 때 그 두 가지를 같이 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뒷목 잡고 하고 쓰러지고 혈압이 낮아도 사람이 일어나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상 혈압을 유지해야 우리가 생명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혈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진 상태의 상태를 이제 고혈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관의 내강이 좁아진 형태. 그게 이제 고혈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발생 원인도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유전이죠. 가족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부모 모두가 고혈압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고혈압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양쪽 다 부모님들이 다 고혈압이 있었으니까 그 확률 자체는 정말 80%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고혈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다면 나도 있을 수 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전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시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뭐가 좀 아파서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혹시 유전이 있나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설문을 하실 때도 그게 있어요. 혹시 가족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받아서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한 분이 고혈압이 있으셨거나 이런다고 하면 거의 자녀가 25%에서 40% 정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혈압이 높으셨다고 하면 내가 혈압에 걸릴 확률이 4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주셔야겠죠. 그다음에 성별, 연령. 고혈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런 어떤 부분이 남자, 여자 모두 고혈압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걸리는 나이대가 60세 이상.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시니어층 분들이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아까도 당뇨도 마찬가지였지만 고혈압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나타나는 게 요즘 원래 많이 나타나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70대 이후에는 또 여성이 남성보다 고혈압 발생이 또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냐 70대냐 남녀 차이가 이제 있다가 또 70 넘어가면 또 남녀 차이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 고혈압이 나타나는 거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는 피임약 있죠. 예, 그런 먹는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그리고 폐경으로 인한 우리가 그 호르몬이 분비가 조금 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보다 고혈압이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를 하는 이 생리가 호르몬 자체를 우리 몸을 정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폐경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호르몬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기저기에 이제 병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더 몸이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게 조금 고혈압도 진행되고 노화하고 진행되고 그러면 동맥 벽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이제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왜 두꺼워져요? 우리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도 새 수도관은 되게 깨끗하지만 오래 쓰게 되면 5년, 10년, 20년 쓰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생기죠? 예, 이물질 같은 게 끼잖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 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혈관 자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지방을 먹고 당을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 벽 안에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혈관 자체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고 혈관을 좀 막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혈압 발생 빈도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발생 원인은 뭐 비만, 스트레스, 음주, 흡연, 그다음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WHO의 권고 사항보다 아직도 높아요. 왜냐하면 국찌개 문화, 뜨거운 국찌개 문화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짠 음식은 뜨거울 때는 짠 음식을 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다가 식고 나면 이제 그게 짠맛을 확 느끼거든요. 그럼 이렇게 짠나? 라고 할 정도로 그 짠맛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뜨거운 이런 식습관 그런 국찌개 문화, 이런 것들이 염분 섭취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운동 부족. 이제 운동 부족이라고 하는 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걸어 다니고 이러지만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걷는 것들도 출퇴근, 끝.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출퇴근도 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하지 않으시고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걷지를 못해요. 특히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이 걷는 게
정말 우리 집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갈 때, 그리고 학교 가서 학교 주차장에서 음, 우리 이제 강의실 갈 때, 음, 그럴 때 걷는 거, 그리고 뭐 가끔가다 이제 우리 애기들 이제 산책 나갈 때 그렇게 걷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빼고는 운동이 거의 부족한 형태이기도 하죠. 현대인들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되는 원인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합병증,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9가지 증상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고혈압은 우리가 지각 증상이 거의 없어요. 지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건강 진단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럴 때 이제 고혈압이 많이 이제 나타나기는 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건강 진단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발견되는 경우들이 케이스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두통을 자주 느낀다든지,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지러움, 구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가 생겨냐면 심근경색,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나 이런 데가 조금씩 막 아파온다든지, 협심증, 그리고 뭐 뇌출혈, 시력, 갑자기 시력이 막 저하가 되고 시력이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이상 증세를 반드시 찾아보시고,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오래도록 이게 유지가 되면 어쨌든 생명에는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이제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뭐 눈이 굉장히 이제 눈에 있는 미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수축이 돼야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 막 손실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뇌졸중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혈압은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혈류 장애나 이런 것들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부분들, 그래서 구토가 나온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기력이 없다든지, 그리고 뭐 다 조금만 걸었는데 숨이 찬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통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어때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충혈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시력도 떨어지는, 뒷목도 가끔씩 이제 뻐근함을 느끼는, 그게 이제 고혈압 증상. 그 증상이 9가지. 그래서 뭐 발기부전, 성욕종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고혈압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런 어, 고혈압이 많이 진행이 되면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뇌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눈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신장 이런 것들로 다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뇌 쪽으로 가게 되면 뇌졸중, 우리가 흔히 하면 중풍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면서 이 동맥이 벽이 두꺼워지고 애들이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고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뇌혈관이 장애가 생기고 뇌출혈, 뇌경색, 차라리 뇌에서 피가 터지고 뇌출혈 생명해지는데 얘가 터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 꽉 막혀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고혈압이라는 자체가 고혈압성 망막증, 그다음에 심장, 협심증, 신경염수, 출혈성 신부전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신장 같은 경우는 신부전, 신경화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이 소변 신장 있죠. 이런 데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혈압 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한 예방 관리가 또 필요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도 예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영양 관리라든지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도 내가 고혈압이 한번 생기면 이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고혈압도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식사 생활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고혈압 발생이 됐을 때에는 이거를 예방하는 이 방법이 영양 관리가 가장 우선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혈압도 조금 시작되는 단계 중증, 그다음에 고증,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고증까지 가게 되면 정말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식단 관리, 운동 관리, 그다음에 약, 뭐 이런 것들도 다 챙겨서 잘 드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영양 관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이제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나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의 양을 좀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반찬을 만들 때에도 소금의 양을 좀 적게 사용해서 그러니까 반찬을 소금의 양을 적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우리 채소나 이런 것들을 물에다가 넣고 삶는 게 아니라 그냥 찌는 용도로 왜냐하면 채소 하나하나가 다 맛이 있어요. 맛이 깃들여져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물에다 삶으니까 그 맛이라든지 영양소가 다 빠져나와서 그 맛을 못 느끼니 우리가 인위적으로 소금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깨소금이라든지 고춧가루, 뭐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맛을 배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식단법은 쪄서 드시는 거, 예, 삶아 드시는 거. 이런 거는 삶아 드시는 게 이제 우리가 물을 넣고 위에 조금 채소나 이런 것들을 넣고 그렇게 같이 이제 드시는 거. 그러니까 저수분 요리법 같은 이런 것들을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소금 섭취가 과하게 되면 고혈압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발병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소금이나 이런 나트륨 함량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간장, 된장, 고춧가루, 소금 뭐 이런 조미료 사용도 조금씩은 이제 줄여가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도 조금 드시지 않는 게 좋기도 하겠죠. 그래서 음식점이나 외부에 나가셔가지고 드시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손님이 또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집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좀 왜 이렇게 집밥은 심심하지? 집밥은 먹고 나면 왜 뒤돌면 좀 이렇게 배가 많이 고프지? 배가 왜 이렇게 허기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집밥은 그만큼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덜 쓰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속에서 불편함을 좀 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외부에서 이제 먹게 되면 포만감은 되게 좋죠. 오래 가죠. 오래 가는데 그 맛 자체가 이제 뭐 소금이나 이런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음식점을 이용한다고 하면 조금은 좀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덜 쓰는 그런 음식점을 찾아서 이용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소금을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빵이나 면 이런 것보다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면을 너무 좋아해. 근데 라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라면 끓일 때도 한 번 정도 면을 삶았다가 먼저 한번 데쳤다가 끓여내고 아니면 스프를 반만 넣는다든지 이렇게. 근데 또 스프를 반만 넣으면 또 라면의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연하게 이제 라면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것도 되게 좋겠죠. 정말 일생에서 가장 저는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거, 좀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거, 내가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라도 뭐 늙어서라도 좀 나이가 들어서라도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는 거 그거 되게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더 관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시는 뭐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여러분들의 그 잔소리 하나,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생선 구울 때도 뭐 소금이나 이런 간을 하실 때 미리 간을 하지 마시고 다 구워지고 나서 다 익혀지고 나서 간을 하시는 것도 조리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간을 하는 거와 조리가 되기 전에 간을 했을 때에는 이 나트륨의 함량 차이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양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조리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소금을 좀 더 간을 맞춰 주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식단을 영양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좋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안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 칼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뭐 우유라든지 아니면은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드셔주시면 내 몸속에 있는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좀 많이 같이 이제 드시기를 권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부족하게 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그네슘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눈 밑에 떨림. 그쵸? 가만히 잘 있는데 갑자기 눈 밑에가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면서 내 시야를 자꾸, 가리죠. 그게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면 고혈압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영향을 갖고 있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심장이나 심장 근육이나 그리고 혈관벽이나 이런 경련이라고 하죠. 경련, 떨리는 거. 그 경련을 조금 진정시켜 주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영양소를 구입을 하시면 전체의 영양소가 다뭐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다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그네슘만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예, 워낙에 요즘에는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 병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있다 보니까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 자체가 심장벽이라든지 그다음에 혈관벽이라든지 이런 경련을 조금 덜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섭취해서 드시는 게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부족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돼요. 딱 중간 정도가 좋은데 이 중간 정도 맞추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질, 과도한 지방질 같은 경우는 뭘 만들어내죠? 비만을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도 심혈관계의 질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제 좀 체중이 막 200kg 가시는 분들 있죠. 그 완전하게 진짜 과체중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게 고혈압, 심근경색, 뭐 여러 가지인데 뭐 당뇨는 당연히 있으실 거고 동맥경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든 질환들이 다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질이라고 하는 이 성분, 식품에 대한 성분들을 먹으면 좋은 지방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질 좋은 지방, 예,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많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조금 다가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생선 위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방산이 많은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과자, 마가린, 쇼트닝,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기름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안 좋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식품 섭취는 조금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과일과 채소를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겠죠. 신선한 과일, 채소는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 과일,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소, 과일을 섭취 못해서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뭐 과일 주스나 이런 것들을 사서 드시는데 그 과일 주스 당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냥 신선한 채소, 그리고 아니면 그 신선한 채소를 착즙을 해서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C, 비타민 E, 토코페롤 그죠? 그 다음에 라이코펜,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다 뭐예요?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내 몸에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라는 이 자체를 조금 어, 뭐라 그럴까요? 밀어내는 용도
퇴출시키는, 바깥으로, 몸 밖으로 조금, 배출을 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 꼭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비만도 마찬가지고, 모든 병은요, 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한몫을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비만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 비만으로 해서 당뇨, 고혈압, 막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또 먹는 것도 조금 건강한 걸로 드셔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항산화 영양소도 있겠지만 이 얘네들 자체가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용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과 채소도 많이 드셔주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나트륨 배출이 돼야 고혈압이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거 체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혈압 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만이 생기면 고혈압이 생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높아지고 그 몸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혈압이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 표준 체중을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죠. 특히나 상체 복부 비만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량 섭취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무기질, 그다음에 영양소,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이런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정제가 덜 된 거, 그리고 몸에 좋은 기름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드셔주시고 그거를 많이 이제 드시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골고루 드시면서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적당하게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죠. 뭐 진짜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움직이는 게 적어요. 그럼 당연히 소비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쓰려면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죠. 첫 번째 이제 영양 관리였고요. 두 번째 이제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첫 번째 뭐 식습관,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이조법, 그 식이조절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두 번째로는 무조건 이제 운동.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에 계단을 15분 정도 올라갔다가 올라가기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심장에도 좋고 다리 근육에도 좋고 그리고 또 운동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운동들 한참 예전에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계단 오르기를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체중이신 분들은 괜찮아요. 등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살을 많이 찌신 분들이 나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막 등산을 하시는데 등산하게 되면 올라갈 때, 특히나 또 내려올 때, 올라갈 때도 무리가 되지만 내려올 때가 더 훨씬 더 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체중이 과하신 분들은 먼저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는 길을 그냥 걷기 걷는 운동을 먼저 하시고 적정하게 이제 내가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내 몸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계단을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단 올라갔다 올라가는 운동이 진짜 지구력 운동으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관리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방을 분해를 시키고 내 몸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당하게 15분에서 또 1시간 요 정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정도는 꼭 해주셔야 이 운동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운동 관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매일매일 하시면 좋긴 한데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최소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니면 전 예전에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정말 힘든 운동 한 이틀 정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고 3일 정도는 조금 걷는 운동, 이런 운동을 좀 병행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살이 좀 많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 몸에서 이제 내가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지방을 태우는 그 연소되는 이 몸을 갖게 되면 내가 조금,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지만 하다 보면 이제 내 몸의 지방질이 쉽게 쉽게 태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본인 자체 스스로.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만족감이 느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성취감이라는 것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내 몸을 건강하게도 만들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연 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담배는 제가 항상 이제는 그 기호식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특히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니코틴 자체가 뇌로 들어가면서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게 혈관이 분비가 되지 않고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렇죠?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이 수축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원래 통로로 가야 되는데 혈관이 작아지니까 얘네들이 너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피가 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혈압이 상승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금연을 하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흡연을 하면 이게 몸에 빨아서 들어갔던 연기가 내 몸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혈관을 급속도로 확 수축을 시켜요. 뇌도 마찬가지고 모든 혈관이 다 전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피 자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얘네가 펌핑이 이렇게 쑥 들어가던 게 조금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음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도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해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하루에 또 알코올을 뭐 매일매일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고혈압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 발병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조금씩 많이 먹는, 매일 먹는 이런 음주 습관 관리.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반주라고 하죠. 밥을 먹을 때 무조건 술을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 예. 그러니까 뭐 매일 몇 끼마다 저녁만 되면 그렇게 이제 그냥 그게 일상으로 여겼던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 같은 경우도 드시는 분들 드시고 안 드시는 분들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음주 관리, 특히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 관리를 꼭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고혈압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서 약물 치료하게 되면 간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금주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졸리거나 아니면은 이 졸린 상태를 각성시켜서 약간의 흥분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카페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카페인 자체가, 좀 이렇게 섭취가 되면 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카페인을 조금 많이 드시진 마셔라.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디카페인으로 이제 권고를 좀 많이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뭐 카페인 한 잔 정도,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너무 수시로 막 많이 마시거나 정말 커피를 물처럼 마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카페인 성분이 순간적인 이게 혈압을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카페인 관리도 요즘에는 좀 많이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정도, 그리고 홍차 같은 경우는 뭐 세 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체내 혈압을 올려주는 이런 호르몬, 우리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신피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를 촉진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나트륨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 있는 아이들이 내 몸을 더 감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계속 얘들이 막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그거를 자꾸 바깥으로 빼내려고 하지 않고 내 몸을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을 내가 혹사시키는 거거든요. 혈액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혈액들이 막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면서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생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 관리나 이런 것들도 이 다섯 가지, 예, 꼭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이런 농도 이런 것들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심장 질환 요인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결중, 그다음에 고중성지방 혈증, 복합형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수성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쉽게 혈액으로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결합된 지단백 이런 것들이 지단백 형태로 운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반이 되고 그 콜레스테롤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이게 HDL이냐, LDL이냐. 예, 그래서 이런 HDL 콜레스테롤이냐, LDL 콜레스테롤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몸이 고지혈증으로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심장 질환의 가장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고지방 식사를 많이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중성 지방 혈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중성 지방이 혈증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도. 그리고 복합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유전적이에요. 유전 요인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원인이.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내가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드시게끔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리고 또 지방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덜 드셔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방질과 콜레스테롤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지방질을 꼭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런 것들보다 탄수화물에서 오는 지방질이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탄수화물을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막 밥을 많이 먹고 빵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 쓰이고 나머지는 뭘로 돼요? 지방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변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지금 또 다시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 그리고 예전에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고지혈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맥경화증입니다. 심장에서 우리가 온몸의 장기, 근육으로 혈액이 흘러가는 혈관, 그러니까 우리가 외막이 있고요, 중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했죠. 이 지방이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이 안으로 우리가 혈액이 흘러가야 되는데 혈액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을 막으면서 혈액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혈관 자체가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예요. 파열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 이 혈관 파열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동맥경화증에 대한 위험 인자.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50세 이상이 되는 남성, 여성분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왜냐면 그동안에 섭취된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식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나타나는 부분들. 특히나 지방을 어릴 때부터 지방질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더더군다나 더 그럴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체 활동이나 운동 부족, 고혈압 있는 사람, 스트레스, 과음, 뭐 가족력, 흡연, 체중 증가, 그리고 조기 폐경됐거나 여성 호르몬 제제에 복용하고 있지 않은 여성,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했을 때 동맥경화증을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의 증상, 뇌졸중 증세가 나타납니다. 팔다리, 뭐 한쪽 갑자기 무감각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상대방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 했는데, 내가 말이 막 어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말도 잘 안 들려요. 이게, 정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지병이 있는 거죠. 이게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이 아예 처음부터 막 모르고 이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순식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한쪽, 양쪽 시야가 흐려지고 팔다리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어렵고 어지럽고 균형이 잃게 되는 현상. 이유 없이 갑자기 듣지 않고 두통이 생기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지혈증, 동맥경화 관리나 예방 같은 경우는 혈중의 LDL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는 거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HDL 콜레스테롤로 뭐 섭취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이나 이런 것들도 잘 좋은 지방으로만 올바른 질 좋은 지방으로만 섭취를 하시는 거고 오메가3 지방산 뭐 우리나라에서는 오메가3가 많은 건 뭐가 있을까요? 들기름. 음. 들기름, 그다음에 요즘에 뭐 서양에서 많이 들어오는 올리브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 그리고 생선 이런 것들도 많이 드셔주면 좋겠죠. 그리고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과 식물성 이런 것들,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엽산, 항산화, 영양소, 뭐 비타민 이런 것들, 과일, 채소, 뭐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것들, 운동, 체중 조절, 금연, 금주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동맥경화증까지 하고 우리 챕터를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챕터가 하나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냐면 핵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중요한 부분들, 챕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꼽아서 여러분들 부는 보여드릴게요. 자, 핵심 부분들. 자, 우선은 이제 3장, 우리 지방질, 단백질 했었죠. 어, 자, 지방산의 종류. 지방산의 종류가 있었죠? 지방산의 구조에 따른 종류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탄소수에 따라, 그다음에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라, 이중결합 술에 따라, 그다음 필수 지방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핵심으로 하자. 비타민 물기질 했었죠. 자, 우리 지용성 비타민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 누구예요? A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A의 생리적인 기능, 여기 생리적인 기능, 로놉신 생성, 상피 조직, 그다음 상피 조직의 형성, 그다음에 상피 조직의 유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5장 우리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영양소 얘기했었죠.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에서는 어, 우리 요 표, 체내 기능표 있었죠? 체내 기능표에서 우리 카테킨과 그다음에 어, 라이코펜의 항암 효과, 카테킨, 폴리바놀, 라이코펜의 항암 효과,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심장병 예방,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고요. 골다공증 예방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장에서는 저기를 안 됐구나.
자,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할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핵심.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핵심 부분입니다. 지방질. 지방산의 분류해서 탄소수 이종 결합의 위치에 따라,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의 수에 따라,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이렇게 네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지용성 비타민 대표적인 A, 비타민 A. 그래서 생리적 기능, 로도신 생성, 상피 조직의 형성, 상피 조직의 유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자, 우리 파이토케미칼에서는 여기 보시면 우리 라이코펜의 체내 기능 있죠? 항암 효과, 심장병 예방, 항암 효과, 골다공증 예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강식품. 자, 건강기능식품에 우리가 기능성 내용, 기능성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을 한다. 그리고 질병 발생 또는 건강 상태 위험 감소와 관련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땡땡 발생 위험에 땡땡 발생 위험에 땡땡 아니요 땡땡 발생 증가 발생 땡땡 증가 발생 증가의 땡땡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건강 유지, 개선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내용들, 인체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을 하고요.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 상태의 위험 감소와 관련한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땡땡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으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 유지, 개선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식품, 우리 얘기했었었죠. 유전자 조작 식품. 자, 유전자 조작 식품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식품 위험성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 독성의 증가, 그리고 항생 물질과 살충제의 저항성 증가, 그다음에 다른 유기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체중 조절. 자, 체중 조절에서는 비만의 원인, 비만의 원인으로 우리가 유전적 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분비 장애 요인이 있었어요. 그 에는 심리적, 운동 부족, 식사 습관, 이렇게 비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암, 암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우리가 뭘 얘기했었죠? 인구의 노령화, 개인 습관 변화, 그리고 감염성 질환에 대한 상대적 감소, 가치관의 변화, 암 유발을 만드는 환경, 그리고 검진과 조기 진단의 활성화. 어, 그래서 암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오늘 한 내용들. 오늘 당뇨병 얘기했었죠. 자, 당뇨 환자분들의 특징, 다음, 단요, 다식, 체중 감소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또 고혈압. 자, 고혈압 증상에서는 우리 고혈압에서 느끼는 증상들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9가지 증상인데 여기 보시면 탈수 증상이 있나요? 없죠. 두통을 자주 느낀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구토가 나온다. 두통을 자주 느낀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구토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동맥경화 증상.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면 뇌졸중이죠. 뇌졸중 증세로 우리가 뭐, 몸 한쪽 부분이 갑자기 무감각해지거나 힘이 없어진다. 그리고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상대방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한쪽 또는 양쪽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는 경우들. 그리고 팔다리 움직이기 조절이 어렵고 균형을 잃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으로 이제 우리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서술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백질의 영양. 영양학적으로 단백질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완전 단백질,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 세 번째 불완전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식생활 지침이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습니다.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음식이 짜지 않게 먹습니다. 탄 음식 먹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죠?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이 네 가지를 충분하게 서술을 하셔야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고지혈증 관련된 내용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고지혈증 증상에서 우리 심근경색 증상이 있었어요. 그죠? 심근경색 증상으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지속적으로 짓누르고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으로 상반신으로 퍼진다. 호흡곤란, 발한, 기력 저하가 된다. 오심과 구토, 그리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턱, 목, 어깨, 통증, 특히 여성, 그리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 또 주변에 누군가 아프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또 잘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심혈관 질환하고 그리고 당뇨까지 다 해봤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주셨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다 머릿속으로 들어가시면 너무나도 좋고,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다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 충분하게 혹시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용도 해주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기말고사도 화이팅 하셔서 꼭 기말고사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성적 처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릴 거는 딱 그거예요. 예, 학교 다니실 때 재밌게, 그리고 충분하게,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그리고 학점도 잘 챙겨서, 어, 또 학점 잘 받고 또 취업도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따셔서 나중에 내가 그때 딸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좀 미리미리 해서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라는 소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어딜 가든 여러분들이 할 몫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항상 제가 이렇게 좀 어, 여러분들께 학점 좀 잘 챙겨가셔라. 취업이 만만하진 않다. 그리고 자격증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제가 겪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회에 미리 나온 선배로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학교 생활도 해보고 사회생활도 해보면서 모든 선배들이, 저 위에 선배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 때가 되면 하겠지. 내가 할 때가 되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선배들이 했던 얘기들이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학교 생활을 할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뭐 행사나,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나 이런 것들도 꼭 참여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대회 나가든 이런 참석을 하는 자리라면 무조건 하세요. 나중에 그게 다 여러분들의 이력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한 줄이라도 더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진짜
덜렁 그냥 이력서만 갖고 계시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나는 어느 곳에서든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게 다 그 한 장에, 한 페이지에, 한 면에 그렇게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나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들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꼭 귀찮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셔서 나의 미래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왜냐하면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받는 자리에서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집단이 더 잘 되길 바라지, 더 안 되길 바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짧으면 짧다지만 또 길다면 긴 우리가 1년 반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생활하면서 정말 이쁜 부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말로 표현은 잘 못했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할 만큼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2학기가 되든 저하고 이제는 2학기 때 수업이 없으니까 만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복도에서 만나든 어느 순간에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화장실에서 만나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과 수업과 이게 교수님과 학생으로 만났기 때문에 조금 저를 어려워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밖에서 그냥 수업이 아닌 복도에서 만났을 때는 정말 가볍게 친근하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못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은 더 제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어느 곳에서든 정말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세요. 그거는 정말 그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물어보고, 안부 물어보고, 이런 게 쑥스럽고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게 다 나를 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앞장서서,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한 학기 맞추는 수업을 했었고요. 강의를 진행했었고, 저도 이제 이 강의의 마침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기분 좋은 한 학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대면으로 만났다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앞에서 여러분들 눈 하나하나 맞추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재밌을 텐데 마지막 이렇게 하게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색다르게 우리 기말고사 때 만나고 그리고 한 학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학점 꼭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